1987년 12월 20일, 자정이 가까운 시간, 바다 한가운데 선 승객들은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거나 불에 타 죽거나. 암흑이 된 선체를 벗어나 겨우 갑판에 도달한 승객들 앞에는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진 불바다뿐이었습니다. 바닷물마저 끓어오르게 만든 화염 앞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절망만이 그날의 바다에 남았습니다. 4,386명의 탑승자 중 살아남은 사람은 단 24명.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세기 최악의 해양 참사로 기록된 도냐 파즈오 침몰 사건입니다. 필리핀은 지구상에서 크리스마스 휴가를 가장 길게 즐기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9월부터 캐롤을 들을 수 있고 쇼핑몰에선 일찌감치 크리스마스 대목을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필리핀의 크리스마스 연휴는 무려 20일 가까이 지속됩니다. 9월부터 1월까지 모두 크리스마스 시즌인 셈이죠. 1987년 크리스마스를 5일 앞둔 12월 20일, 레이터 섬의 선착장에는 마닐라로 향하는 배를 타려는 승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수도 마닐라에서 보내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린 도냐 파즈오에는 정원 1,450명의 무려 3배에 달하는 4,386명의 인원이 배에 올랐습니다. 한 생존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냐 파즈오가 너무나 혼잡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질 정도였다. 배를 타기 전에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 것일 뿐이다 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선내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는데요. 한 개의 간이 침대를 4명이 함께 사용을 했고 식량이 없어서 대부분의 사람이 물 한 모금조차 마시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리가 없던 수백 명의 사람은 배의 맨 밑바닥 칸에 몸을 구겨 넣은 채로 항해에 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움직이는 시한폭탄이 바다로 나선 셈이죠. 공식적인 승객 명단에는 1,493명의 승객이 60여 명의 선원과 함께 등록이 됐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티켓값을 받지 않는 4살 미만의 아동들이 1,000여 명이나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집계조차 되지 않았던 거죠. 또한 출항하기 직전 5분 동안 배에 사람들이 막 올랐는데 그런 사람들과 1,000여 명에 달하는 군인들 또한 승객 명단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큰 위험 요소를 아는 채 항해에 나선 도냐 파즈오는 높은 파도임에도 고요한 날씨 속에 무리 없이 항해를 이어갔죠. 다음날 이른 새벽 마닐라에서 내려야 하는 대부분의 승객들은 배 위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닐라 남쪽 150km 해상을 지나는 순간 발생합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갑판에 나온 승객 살바도르라는 사람이 이상한 광경을 하나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 광경은 또 다른 배 하나가 저 멀리서 도냐 파즈오를 향해서 접근해 오고 있었던 거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너무 가까이 오고 있었다. 이 배는 곧 충돌할 것이다. 라고 혼잣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살바도르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실제 상황은요, 살바도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도냐 파즈오를 향해 다가오던 선박이 MT 벡터라고 불리는 유조선이었고요. 당시 그 유조선 안에 1,041톤에 달하는 고인화성 휘발유와 등유가 실려 있었던 거죠. 갑판에 나와 있던 승객조차 이상을 느낄 정도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선장과 선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처구니 없게도 그 시각의 선장은 자신의 방에서 성인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승무원들은 맥주를 마시면서 TV를 보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죠. 배의 모니터를 지키던 사람은 수습선원 단 1명이 전부였습니다. 4,000명이 넘는 승객들과 배를 모니터하는 사람이 단 1명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도냐 파즈오는 모든 책임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비극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충돌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저녁 11시 30분경에 아까 이 도냐 파즈오 쪽으로 오고 있던 MT 벡터 유조선이 도냐 파즈오의 엔진 룸과 메인 배전반이 위치한 왼쪽 측면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거죠.
메인 배전반은 선내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곳이었는데 충돌 직후에 손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선내가 완전히 암흑천지로 변해버립니다. 잠에 섞인 승객들은 충돌로 인한 엄청난 진동과 찢어질 듯한 금속 소리로 인해 패닉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충돌과 함께 일어난 화염은 배 전체에 빠르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전원들이 꺼지면서 사방을 구분하기가 힘들었고요. 설상가상으로 구명조끼가 들어있던 보관함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 누구도 구명조끼를 입지 못한 채 갑판을 향해 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는 와중에서도 승무원들 중 누구 하나 승객들을 조직적으로 통솔하거나 안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다시피 지금 이 배에는 원래 정원의 3배에 달하는 승객이 탑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갑작스러운 충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다? 게다가 전원조차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배 안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나가는 출구를 몰라서 이 4천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우왕좌왕하다가 깔려 죽는 이들이 속출했고요. 몇몇 무리는 화재를 피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선내 깊숙한 곳에서 죽음을 맞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갑판에 도착한 승객들의 상황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펼쳐진 상황에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천여 톤의 석유가 바다에 쏟아짐과 동시에 불이 옮겨 붙어서 사방이 온통 불바다였던 겁니다. 갑판에서 이상을 느꼈던 살바도르의 딸 알루디아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에서 불이 났으니 모두 죽을 것이라고. 너무나 절망스러웠다. 라고 당시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 지점부터는 살바도르의 딸 알루디아의 증언을 따라가 보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알루디아 앞에 놓인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불을 피해서 바다 깊숙이 잠수를 하거나 최대한 멀리 헤엄쳐 나가야만 했죠. 밤바람과 함께 화염은 어느새 1km 폭까지 커져 있었고 바다는 이미 시신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 헤매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미 불에 그을리거나 검은 기름을 뒤집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작정 시신들 사이로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됐죠. 펄펄 끓는 물속에서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그대로 익사하고 싶었다. 전 너무나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에 몸부림치며 점점 희망을 잃어가던 그 순간 어디선가 손이 날아와서 그녀를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아버지인 살바도르가 불바다 한가운데서 그녀를 찾아낸 거죠.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온 몸은 이미 화상으로 피부가 벗겨지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안정을 느꼈습니다. 살바도르는 만약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혼자 죽게 하지는 않겠다 라는 말로 딸을 안심시키며 탈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놓인 한 가지 위험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배가 충돌한 지점인 타블라스 해협이 대표적인 상어 서식지였던 겁니다. 때문에 수많은 시신이 상어에 의해 훼손이 됐고요. 사후 진행된 시신 인양 작업에서도 상어에게 총을 쏴가면서 진행을 했어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상어가 많은 바다였다고 합니다. 부녀는 떨어져 있는 배의 파편에 의지해서 1시간 이상 수영을 해가며 불바다에서 도망치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부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어온 그들 앞에 불을 비추며 다가오는 배 한 척이 나타난 거죠. 부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손을 흔들었고요. 그렇게 그들은 기적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부녀는 살아남았지만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탑승 인원의 99.5%에 달하는 4,364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거죠. 사망했다고 봐야겠죠. 이는 전쟁이 아닌 비전시 상황에서 벌어진 최악의 해상 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현장의 모습은 너무나도 참혹했어요. 끓는 물에 불어 터지고 상어에 의해서 훼손된 수천 구의 시신들이 바다를 떠돌았습니다. 그럼에도 필리핀 해양당국은 사고를 인식하는데 8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더욱이 수색 및 구조 작업은 사고를 인식하고 나서도 8시간이 더 지나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총 16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진행이 된 거죠.
그 사이에 이 사고 지점 인근의 민도르 섬에 사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배를 직접 몰고 나가서 그물로 시신을 수습을 한 다음에 섬에다가 감해장을 했어요. 그 덕분에 그나마 시신들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느 바다로 그냥 떠밀려 갔겠죠. 유조선이나 도냐파조 모두 선장과 승무원들이 거의 사망한 탓에 비난의 화살은 선박업체와 그들의 감시에 소홀했던 정부를 향했습니다. 필리핀의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기에 닥친 비극에 대해 고통스럽다는 애도의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면서 이 사건이 수많은 과실과 무능이 뒤엉킨 인재였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원래 이 도냐파주오는요, 608명 정원의 작은 배로 만들어졌어요. 1000명이 넘는 것도 아니었던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000명 이상이 가능했던 것도 객실을 증축한 거죠. 객실을 증축하고 층계를 더 올려서 처음에 설계했던 것의 2배 크기로 만들었던 겁니다. 이번에 이 사고가 나기 8년 전에는 배가 화재에 휩싸여서 반파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난파선이 된 배를 다시 재정비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운행을 해서 이런 참사에 이르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도냐파조의 소유주인 선박회사 술피치오는 저렴한 입석 티켓을 남발해 불법적으로 승객을 태웠는데요.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비행기나 다른 비싼 배편은 꿈도 못 꾸는 가난한 필리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박회사는 처음부터 과적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승객 명단에 기록된 1,500여 명만 태웠다라고 거짓 주장을 합니다. 또한 보험금으로 나온 2,500만 페소, 그러니까 현재 시세로 따져보면 5억 8천만 원 정도인데 이 5억 8천만 원의 돈을 각 피해자와 생존자들에게 2만 페소씩,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6만 원씩 분배를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죠. 사람이 죽었는데. 하지만 문제는 금액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적은 금액을 명단에 이름이 있는 승객한테만 보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죠. 이 결정은 유족들에게 큰 반발을 샀지만 결국에 명단에 없는 피해자들은 단 1페소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이 도냐파주오를 들이받은 유조선 또한 허가 없이 항해를 해온 것이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면서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술피치오 선박회사와 유조선 소유주인 칼텍스 그룹을 상대로 소송에 나섭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무려 12년이 지난 1999년에서야 승소를 했고요. 도냐파주오가 4,000명 이상의 승객을 태우고 있었다는 필리핀 대법원의 공식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도냐파주오뿐만 아니라 수많은 해양사고를 겪고 또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손해와 인명피해를 주는 해양사고. 이러한 것들은 물론이고 이번 사건과 같이 유조선과 얽힌 사고라면 원유 유출 또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피해는 엄청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는 자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언제든 제2, 제3의 해양 참사는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안전 안 지킨다고 뭐가 잘못되게 하겠어? 설마 우리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이번 운항은 괜찮겠지. 이런 안일함이 비극을 만들었던 겁니다. 욕심부리지 않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도냐파주오 침몰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